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 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연말에 안철수 의원이 분당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이 새로 대거 입당했지요. 이 권리당원들의 색채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선명한 야당, 집권 가능한 야당을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야당 정체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니 당권주자 세 사람은 선명성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불편해하는 눈치입니다. 사실 김종인 대표의 도움을 후보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얄궂은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가운데 누가 김종인 현 대표의 심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8%만 추미애 후보를 짚었고요. 23%는 김상곤 후보, 그리고 압도적 다수인 69%는 이종걸 후보를 꼽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2,576명이 응답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새누리당 새 당대표로 이정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호남 출신에다가 근본 없는 놈을 자처하고 있는 이정현 대표지만 그는 주류 중의 주류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한편 최고위원도 강석호 당선자 말고는 모두 친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 본선 무대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이종걸 추미애 의원은 첫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난타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킨 후 거국 중립 내각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 이종걸을 포함해서 정권 교체를 못 이룬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포함한 어떤 각오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선판에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여당 정권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가정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못한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만 틀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루가 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게다가 누진제를 없애면 부자 감세가 된다, 이런 말로 또 한 번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최희봉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6단계 구간을 완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부자 감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3조 1,000억 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낮 3시까지 물러날 것을 요구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안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오늘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13일째 이어지는 이화여대 사태.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네, 얼마나 내십니까? 월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가구는 저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가 140만 가구인데 이 가운데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저소득 생계형 체납 가구는 10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추징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을 아름다운 재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창 주소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조광래 중고차 오늘의 한마디. 아이쿠, 안녕하세요. 저는 헌혈을 50번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꼭 100번을 채우고 싶습니다. 1800-9538 조광래 중고차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즉 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쐐기를 박았지요.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이야기하라며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옹졸한 정부지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간청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오포 세대라고 자주 하고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맹조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을 상실한 청년의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문제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은
이러한 심각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일 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4월 4일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의 세 곱절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청년들이 만든 정책입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지는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리고 저를 간사라도 맡겨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 청년세대도 이 나라에서 자신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불볕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권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라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까지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라는 해괴망측하고 유체 이탈에 가까운 논리를 꺼내며 요지부동입니다. 물론 환경운동연합도 누진제를 완화하면 자칫 전기 소비를 부추기고 부자들의 요금을 깎아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누진제 완화보다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것일까요? 의문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산업자원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누진제도 고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이번 여름에 더워도 너무 덥다는 반증인 건데, 네. 국장님도 더우시죠?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 집에 가면은 좀 맘 놓고 틀어 놓으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더운데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좀 틀려고 하니 전기료가 걱정이 된다. 제발 좀 집에 와서도 에어컨 맘 놓고 틀어보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국장님도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누진제에 대한 문제. 누진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소비층에 대한 어떤 배려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전제가 돼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할 만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소득층인가? 이게 일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저소득층도 식구수가 많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1인 1, 2인 가구가 많아서 반드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자 이렇게 등치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이것이 100%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상당 부분에 성공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럼 아직까지는 누진제를 검토하거나 뭐 폐지를 검토하거나 축소를 검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통제를 행사했던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새 대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새 대표는 과거와 달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넷이라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겠다던 그에게 과연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당선 수락 연설 그리고 TV조선과의 인터뷰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당 대표가 됐다는 기쁨보다 엄청난 무게로 제 어깨를 누르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의 무게를 담은 약속과 다짐으로 당 대표 수락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비주류, 비엘리트, 소외지역 출신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은 영광된 소명이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의 꿈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노랫말처럼 모두가 등 뒤에서 비웃었지만 저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거대한 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꿈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제 심정은 지금 이분들을 태우고 거위처럼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날아 벽을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현실이 되도록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대표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나를 대통령의 넷이라고 불러도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시키고 배려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렸는데 앞으로 당청 관계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그런 계획입니까? 다 너무 극단적인 말씀들을 사례를 들으셨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 13년 넘게 당 대표 시절 또 백의종군 시절 또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또 수석으로 같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그분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복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러한 일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그리고 이해의 폭을 더 넓혀서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 그걸 수직적인 그런 관계로만 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직할 체제가 될 거다 이런 거는 분명한 우려라는 그런 얘기인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려죠. 저는 두 가지를 여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여당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을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정에 협조해야죠. 그걸 발목 잡고 그걸 반대하면 그게 어떻게 여당이겠습니까? 야당이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129명의 국회의원들은 또 입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 감시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나 축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말입니다. 이 깜짝 이벤트 누구에게 덕을 끼쳤을까요? 마이크 앞에 서서 변함없이 야당 비난 자화자찬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는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창조 경제를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경제 정책에 여야가 힘을 합쳐준다면 조금씩 국내 경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정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마저도 찬반의 논리에 갇혀 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그 외에 북한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 서명자가 어젯밤 11시 현재 98,756명입니다. 10만 달성이 무난해 보입니다. 성주 주민들은 잠시나마 굳은 얼굴을 폈는데요. 어제도 경북 성주군청에는 수천 명의 성주 군민이 모여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언론 브리핑 시간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을 사실상 매국노로 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언론에 다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성주의 사드 끝났는 줄 알 거예요. 국민들이 아마 다 묻혀버린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 4대 외교 아니냐, 매국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서 고맙긴 한데 왜 한 사람이 이야기만 다루냐 이거죠. 왜 중국에 간 조선의 의원들을 비난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모든 언론에 비추고 중국에 간 그 조선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왜 언론에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싹 묻어버립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외교를 위해서 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치하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때문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중국 방문이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안 만나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한중 간에 억지로 만들어 온 그 좋은 외교 분위기 다 깨진 게 사드 때문인데 그 위기를 다시 이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좀 만나달라고.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와요. 그런 것처럼 중국과 외교 관계가 막혔으면 그걸 트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일을 하러 나서는 이 국회의원들,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이지만 이렇게 힘든 국면에 친서라도, 대통령 친서라도 쥐어주면서 좀 잘 풀어주고 다독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치 못합니다. 세상 모든 정당이 민심을 향해, 정의를 향해 나가는데 새누리당만은 박심으로, 부조리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씨발 좆됐다. 너무 자조하지 말라고. 이젠 통합으로 나가야지.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졌던 반목과 갈등 다 잊어버리자고. 이제 당은 화합의 용광로가 될 테니까. 정말이야? 뻥이지. 계속 빨래나 하라고. 당신 끝났어. 이제 그 반기문 대망론의 새 날개를 탈 거라고. 이 당은 당신은 팽목항 망월동 거기서 그냥 살아.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받아서 전라도에 말뚝받고 전남방직 공장장이나 하던가. 고사성어를 보면 한불조도라는 말이 있어. 알아? 한불조도? 한불 1달러, 조도, 좆도, 1달러 같은 좆도, 좆 같은 시츄에이션이다. 그런 뜻인가 보지? 에헤이, 유력 대권 주자였던 분이 이렇게 막말을 해서야. 어머, 상스러워. 야, 환아,
니 너무 좋아하지 마라. 뭐 지금 이 국면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비박만이 아니야. 새누리당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니네 친박하고 같이 기뻐서 날뛰는 애들은 저기 있는 좌파 애들이야. 알아? 아니, 좌파가 왜 즐거워? 몰라? 이정현 얘는 틀림없이 당대표 신분으로 검찰 포트라인에 설 것이고, 뭐 그래서 재판받으러 다닐 거 아니겠어? 야, 국민의당 쟤네들은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기소당한 사람이 당대표야?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국민의당이 좋으면 거기로 가! 4.13 총선 민심은 박근혜 심판인데 8.9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심은 박근혜 승리라니. 씨발, 패자가 너무 말이 많아. 누가 총선에서 지래? 뭐 이 새끼야, 내가 싫어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안 찍었겠니? 청와대 니네 누나가 싫어서 안 찍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당신 때문에 졌다고 보고 있어. 그런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했고, 뭐 빨래판 하나 사줄 테니까 부디 위아래 헷갈리지 말고 바로 세워서 빨래나 하라고. 알았어? 뭐 벌써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오산이다. 친박 니들이 내시짓을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당이 붕괴되면 뭐 그때는 구원투수 찾는 날이 오지 않겠니? 말이 지나치군. 뭐 내시짓?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요격된다. 이 말 몰라? 아니, 요격이 왜 나와? 그게 사드야. 이거 내가 실수했어. 가는 말이 고와야 중국 언론 반응도 곱다. 아니, 중국 언론 반응이 왜 나와? 당신 사대주의야. 뭐 이 새끼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 언론하고 말싸움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니? 뭐 이게 진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전기 누진제 걱정 없다. 누진제가 왜 나와? 몰라? 아무리 열받아도 에어컨을 틀 수가 없잖아, 누진제 때문에. 뭐 당신은 누진제 걱정 안 하지? 왜? 못 견디면 당신은 더위를 잊기 위해서 그거 하잖아. 약. 뭐 이 새끼 하지도 않는 마약인데 왜 자꾸 마약 이야기를 해? 아니, 왜 화부터 내지? 난 마약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약 이렇게만 얘기했지. 몸에 바르는 파스약. 그거 발라보라고. 전신이 시원해요. 아이, 씨발 새끼들 또 지랄이야, 이 씹새끼들. 이님 나오셨어요? 영감님 좀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여기 드디어 친박당이 됐는데 왜 대선 끝나자마자 튕겨져 나가셔가지고 곧 폐업하고 전부 다 무덤에 묻힐 새끼들이 존나게 말들이 많아요.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고. 아니, 저희가 왜 무덤에 가요? 야, 이 새끼야, 금올골에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냐? 초호도 안 된다고 봐요. 뭐 맞습니다. 저 같은 필승 카드를 스스로 묵사발로 만드는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이 새끼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구만. 야, 너 어떻게 맨정신인데도 뽕 맞은 표정 그대로냐? 뽕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영감님? 야, 넌 끝났어, 이 새끼야. 당이 친박한테 넘어가는 상황에서 새끼야, 대권 행보부터 시작하면 어떡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이 새끼야. 누가 너 대선 주자 시켜준대? 너 이 새끼야, 너는 대권 주자 공부 잘못했다고 봐요. 영감님 걱정이 나세요. 곧 물러나실 분이. 화나, 너 닥쳐야겠다. 새끼, 나도 8월 27일 전당대회 때, 누구처럼 파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연설 한번 해줘야지. 한마디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받으면서,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나 아니겠니? 내가 이 당을 1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겠니? 후보들마다 다 나의 지지를 원하고 있는데, 난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추워도 관심이 없다고 봐요. 아니, 어느 후보가 이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까? 어느 후보가 그러긴 3명 다 그러지, 이 새끼야. 다 이 당을 구원시켜준 나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후보가 어딨냐고요. 다 사드 반대하고, 다 초선 의원들 중국 방문하는 거 찬성하고, 다 선명한 야당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종걸까지 착각도 유분수지요. 이님, 안 그렇습니까? 아이, 씨발 새끼, 이 족같은 새끼, 이 씨발 똥볼 새끼. 너 이 새끼 1등 신문 조선일보 욕하는 이유가
네가 그 조선일보 여기자하고 맞서봤을 적에 그거 뚱뚱하다고 해서 차였지 이 새끼야.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다 터지고 종적을 감춘 안티조선을 그 혼자서 복원시킨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씨발 옹졸한 새끼. 그 남아대장부 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꼬추에만 있어. 안 그래 이 새끼야? 아니 제가 언제 조선일보 기자하고 맞선을 봤습니까? 그럼 새끼야 그 네가 연애 결혼할 수가 있어? 저 제 마누라하고 연애 결혼했습니다. 야 그 마누라가 미쳤다고 너 같은 새끼하고 결혼했겠어? 너 네 마누라한테 그 뇌물 줘서 결혼했지 이 새끼야. 이 김영란법 위반해서 이 뚱보 새끼. 아니 뇌물 받아서 결혼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마누라 있잖아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야동 좀 그만 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 마누라가 달라고 하는 그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는 안 주고 야동 다운받아서 저장한 USB 줬다가 된통 걸렸지 이 새끼야. 야 뚱보야 차라리 야동하고 그 결혼하지 그랬어. 아 그만하세요. 무슨 야동을 봤다고. 이 새끼 늙은 어머니 생각해 이 새끼야. 노모 생각하지 말고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그 노모만 생각해요. 늙으신 어머니는 생각 안 하고. 이 새끼 불효자식. 자, 그 하여간 그 오늘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아키히토 일왕이 살아있을 적에 퇴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봐요.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일본식 유신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물이고 그 한자로는 명치 이렇게 있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이기고 대한제국을 강제로 탈취한 황제. 이름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네,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유신하면 이분이지. 정답은 스네이크 박 황제. 틀렸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을 바꾸셨군요. 스네이크 박. 영문 이름인가 보죠? 예, 스네이크 박. 이 새끼 하는 말마다 귀여워. 뭐 서회자 정답 가자. 네, 무 정답은요? 정답은 일본 황제 아니니? 일본 황제. 자, 누진제. 에이, 그 누진제가 황제 이름입니까? 뭐 하여간 오늘 기분도 그러실 텐데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려 하지 않은 여왕,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던 여왕, 지방의 대표들이 날마다 개개요. 자, 또 심한 낭비로 국고가 텅텅 비어서 뭐 백성들에게 세금 납세를 독촉했던 여왕, 그래서 결국 나라를 망조들게 만든 여왕. 뭐 청와대 누나를 그만 비난해. 이 새끼. 야, 아니야. 뭐 정답은 진성 여왕 아니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진성 여왕을 이야기하신 거였군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씨가 지은 책이죠. 메디치가 제공하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이 책의 15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별일이 참 많아. 성추행, 소매치기는 하품나는 일이고 너무 빈번하니까 인신매매도 당할 뻔했어. 아까도 10분 만에 소매치기 시도가 3번이나 들어왔는걸? 헐. 샌드위치 가게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 Life is uncertain. Eat dessert first. 인생이 불확실하니 먹고 싶은 것부터 먹으라는 거야. 그거 읽고 혼자 키득거렸어. 재밌지 않아? 정말 인생이란 건 알 수 없잖아. 예, 이런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하루에 2분씩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이번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꼭 보러 갈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전에도 한번 당첨되신 일이 있었던 아이디인데 NOAHKOR,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노아코라고 읽어야 합니까? 하여간 정답 양정고등학교 마치셨습니다. 김재동 씨의 성주연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장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져야 할 법조문을 김재동이 말해주는 헌법 하나하나의 조항이 왜 이렇게 먹먹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또 독사의 혀를 가진 새누리당 국계들과 쓰레기 언론에 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단 한 번도 저렇게 앞에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할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문득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이 개, 돼지 발언 말고 또 한마디 더 했다면 개, 돼지들은 몰려 다닐 줄만 알았지 뭉칠 줄은 모릅니다. 앞서 나온 놈 한두 놈만 패면 깨갱 꾸액꾸액 하면서 낮아빠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놈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다리가 아파 하나둘씩 흩어지고 결국 몇 마리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제 추호가 물러날 날만 기다리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야당답게 바뀔까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정말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 절망정치라는 폭염의 연속입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노아코님 감사합니다. 지윤 아빠입니다님, 지난주 하계 휴가를 받아서 남들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어서 집에서 일주일 보냈습니다.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고 날씨마저 몇십 년 만의 더위에 식구들 모두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만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누진제 개편 못한다는 한전이 외유성 단체 연수를 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분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기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전기 누진제 피해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버스도 스갑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의 새 대표가 선출됐는데 이정현 의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됐는데, 예. 뭐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 또 좀 놀랍죠. 호남 출신의 당 대표를 새누리당이 수용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과연 보수 정당에서 호남 출신이 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인식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예. 어쨌든 뭐 넉넉한 표차로 당 대표가 됐고요. 예. 당 대표가 됨으로써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 최고위원 선출 결과도 보면 친박이 압도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친박이 압도적이죠. 이장우 의원도 그렇고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뭐 친박 핵심은 아니어도 최연혜 씨라든지 철도공사 사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유창수 청년위원 이 사람도 친박으로 분류되더군요. 예, 지금 뭐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다 친박 쪽에서 이제 일종의 싹쓸이 함으로써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친박당으로서 정체성을 굉장히 공고히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어떻게 정치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어제도 저희가 좀 짚어보긴 했지만 그 반기문 후보의 대선 가도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벌써 후보가 됐습니까?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후보직에 도전하는 데 좀 유리한 입지가 열리게 됐고 이제 가장 큰 타격은 김무성 전 대표인데 글쎄 말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비주류 단일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이 경선에 맞춰서 사실상 대선 행보로 해석되는 그 민생 투어를 시작했잖아요. 손빨래도 하고. 그렇죠. 손빨래도 하고 심지어 뭐 백목항에 가서 이런저런 퍼포먼스도 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퍼포먼스를 해왔는데 그리고 또 뭐
전당대회 앞두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구 경북 초선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사드문제 관련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잘못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세우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좀 개척해보려고 했는데 전당대회에서 주호영 후보가 됐다면 좀 힘을 받았을 텐데 이제 한풀 꺾였죠. 한풀 꺾인 정도가 아니라 그 희망이 없다. 이런 그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친박이 압승을 한 건데, 현재의 어떤 그 대의원 구조라든지 선출 시스템에 따르면 비박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 난 거 아닙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비박들이 무슨 탈당을 해서 뭐 정계 개편을 한다거나, 그런 쪽은 저는 좀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좀 51대 49로 없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당장은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친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도 뭐 이렇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성이 있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분들의 그 DNA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당 쪽 인사들은 분당하고 다시 통합하고 당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DNA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빈보는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문법들인데 이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보수 정당 역사에서 그런 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고요. 예. 그리고 친박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끌고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뭐 명분 이런 것들을 줘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당의 공식적인 주류가 됐기 때문에 굳이 어떤 뭐 무리수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더라도 뭐 넉넉하게 당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정적으로 기반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계파의 갈등을 더 키워가면서 어떤 무엇을 도모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반대쪽으로 생각해보자면. 당 내부의 사정은 그러한데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의 결과는 거기서 드러난 민의는 친박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완전 지금 민심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 어제 그 전대 결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그 수도권 한 5의원의 평가가 딱 한마디가 이겁니다. 당청 관계는 일사불란하겠지만 정권 창출은 어렵게 됐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평가 같고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에도 전당대회에 와서 축사를 했고 어제도 전당대회에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짓는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얼굴 만면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과 그 환호가 가득 차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마치 본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곳이 고향 같고 마음이 편한 곳이고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쨌든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박심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이제 미래 권력들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게 된 거죠. 그 2008년 MB가 취임하고 첫 해 한나라당이 친박 후보들을 공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18대 총선에서 그로부터 한 8년 지난 시점 이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을 친박연대로 만들었네요. 접수했네요. 접수했어요. 친박연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이정현 대표는 지금까지 그 보통 당대표 후보들이 의례적으로라도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소위 말하는 대등한 당청 관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당대회 구호도 보면은 이제 섬기는 리더십, 대표 머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설정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형태로 선거운동을 했고, 게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의원의 관계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는 이제 확실한 주종 관계가 성립됐다. 이제 공동 운명체로서 모두가 순장조가 됐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는가. 누구의 그 모습이 되는지는 뭐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환호할 일일 수도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 굉장히 응원하는 글을 올리신 것 같던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정권 교체의 확실한 필승 카드다. 굉장히 기쁘시죠? 앞으로 또 이제 우리 이정현 대표께서 대표 신분으로 이 검찰 소환도 받게 되실 텐데 뭐 거의 확실시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구중골도 당하실 테고요. 이 이정현 대표 시대의 당청 관계는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에게 또 당권이 확실하게 이렇게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야 사실은 대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최고위원회의 그 위상과 역할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권한이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건 덩달아 그 정권 교체 불가능해진다 이런 우려 속에서 정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비박들 사이에 준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예측인데 너무 섣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섬기는 리더십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리더십의 결말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 여전히 좀 섣부른가요? 어떻습니까? 뭐 섣부르진 않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돈을 걸려면 그렇게 안 되는 쪽에 걸겠다. 너무 약체다. 이게 비박들이 이분들은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하실 DNA가 없는 분들이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MB가 큰 자금을 댄다면 글쎄요. 이분들이 뭐 비박계라고 해서 또 다 그 MB계다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비박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원조 친박 출신들도 많고 그렇지. 김무성 의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의 움직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 새누리당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이렇게 야권 지지자들에게 사이다가 됐던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야권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는 이정현 대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8월 27일이죠. 그 전당대회가 이제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 합동 연설회를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하거든요. 어제 제주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지금 현장에 그 갔다 온 저희 한겨레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풍경이 굉장히 그 달라졌다 그래요. 지난 전당대회가 2015년 2월 8일에 열렸었죠.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 간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권리당원 분들 혹은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젊은 분들이 그 연설회장에 많이 오셨대요. 많이 오셨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뭐 인터뷰를 좀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 지지 후보는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판단이 좀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변의 대의원들이나 이 권리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후보와 김상훈 후보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당원,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정골 후보가 약차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전당대회 때의 합동연설회와는 굉장히 좀 풍경이 다르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SNS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추미애가 김종인과 가깝다 이러고 있고요. 또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김상곤하고 김종인은 한편이다. 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참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그림자가 있는 후보는 이게 상당한 그 데미지를 입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권리당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좀
싫어하지 않는가 이런 예. 것이 이제 대체적인 평가긴 한데 예.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 3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권리당원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뭐 꼭 그런 것으로 판단한다기보다 어제 현장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사람 뽑겠다고 말씀하신 경남 진주에서 온 조이슬 씨. 예. 이분이 온라인 당원으로 입당한 권리 당원이신가 봐요. 저희 한겨레 기자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 말씀대로 다들 이 정권 교체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겠는가. 인물론. 이거 중심으로 결국엔 다 투표하지 않겠는가. 다 정치의식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말이죠. 어느 대선 후보여야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좀 뒤따랐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이제 밝히면은 이제 좀 후보 자체가 거의 특정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얘기했어도 기사에 안 쓰지 않았을까. 아니, 저는 좀 의외인데, 적어도 한 명은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이종걸 의원. 배제되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은 이종걸 후보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딱 특정이 될까요? 그러면은 누가 문심을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거 관련 특별히 들은 정보는 없는데 그냥 이미지로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핵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탄핵에 참여했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깨끗이 사과를 또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 그러죠? 면죄부라고 해야 되나요?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쪽에서 보기에는. 식김굿.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추미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구애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지점일 테고.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에야 문재인 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혁신안을 주도했던 분이니까. 또 그때 분당 사태 때의 핵심 갈등이 혁신안을 둘러싸고 어쨌든 명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당 사태에 분개해서 입당했던 많은 권리당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의의 김상곤 키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또 따져보면 이게 섣불리 어느 쪽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재밌게 됐네요. 김상곤이냐 추미애냐 이걸 놓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선택지가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3의 후보, 이종걸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될 확률이 있겠어요? 당황하시네. 모릅니다. 이게 왜냐면 표가 갈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가요? 채널A에서 한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보라고 여러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1, 2, 3위 순위에 대해서 채널A가 한번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렇군요. 저는 이종걸 의원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인 육감인데 육감이 크게 틀린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그냥 제가 아주 단언을 하는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흥미롭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말이죠? 8월 27일에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겨레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형 루이 비통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2,300억을 투자하겠다. 산업자원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완배 기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형. 네. 이 말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 예. 기억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좀 늦게 봤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는 아니고요. 예. 한 열흘 전쯤에, 그러니까 방송 일주일 쉴 때 나온 뉴스였더라고요. 그런데 페북에 이 뉴스가 올라와서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조금 늦었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8일에 생활용품과 패션 의류 프리미엄화 대책 이런 걸 발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떠오른 소비자 분야를 육성해서 수출 부진을 돌파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내년에 3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2021년까지 총 2천억 원을 들여서 고부가가치 소재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 패션 의류 브랜드를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할 때 그 산업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루이비통 그룹의 역사는 생활용품, 여행 가방 제작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생활용품과 패션 의류 산업이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명품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역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경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그런 발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품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명품에 대해서 제가 좀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해도요. 예. 근데 이제 명품을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겉보기하고 달라서 써보면 역시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점이 있겠죠. 예, 설마 5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샀는데, 예. 그게 인사동에서 파는 1만 원짜리 가방하고 같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데 가방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물건을 안에 넣고 메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른 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게 과연 그 다름이 500만 원과 1만 원, 무려 499만 원에 이르는 효용의 차이를 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또 10년 전에 제가 유럽에 한번 해외 출장 갔을 때 공항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간 동료 기자들이 면세점에서 다들 그 발리 구두라는 걸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엄청납니다. 보니까 그때 가격으로도 몇십만 원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들 월급이 뻔하니까 저는 이제 뚱하고 서 있었는데 후배들이 선배 이 구두 진짜 한번 신어보시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예, 편하겠죠. 당연히. 몇십만 원짜리 구두가 제가 을지로 입고 지하상가에서 산 4만 원짜리 구두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예. 당연히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편함의 차이가 과연 15배에 이르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이걸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가격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효용은 수십 배까지 차이가 안 날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왜 그 비싼 제품을 사려고 노력을 할까? 여기에 대한 경제학의 대답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스놉 효과하고 베블렌 효과라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스놉 효과가 이제 그런 소비 행태를 개인 영역에서 분석한 경제학이라면 베블렌 효과라는 건 요걸 사회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스놉 효과를 보면은요. 예. 영어로 스놉, SNOP, 이게 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속물 효과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놉 효과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자기만의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품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제품을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스놉 효과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의복류의 명품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구분된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옷이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싸면요. 예. 이러면 그걸 나만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싸고 좋은 그 옷을 사 입을 테니까요. 그래서 명품 옷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비싸야 다른 사람들이 구입을 못하고 나만 입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명품 브랜드가 자신들의 제품을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을 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놉 이펙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 사회적 면에서 보면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소비에는 과시성 소비 수요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과시성 소비라는 게 왜 생겼냐면 베블렌이 먼저 사회의 계급을 구분하는 걸 봐야 됩니다. 베블렌은 사회에 살다 보면 한 방울의 땀도 흘리지 않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얻은 유한계급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이게 한자가 좀 어려운데 유한이라는 말에서 이 한이라는 한자가요. 한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한계급은 한가한 게 있는 계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저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저만 즐기는 계급. 예. 쉽게 말하면 놀고 먹는 계급이라는 뜻이죠. 금수저를 말하는 겁니다. 금수저. 그런데 이 놀고 먹는 금수저들을 베블렌이 보니까 자기하고 노동하는 계급하고는 너무 다른 계급인데 뭔가 구분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쟤들하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금수저들, 레저 클래스들이 노동계급하고 자신을 구분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의복과 장신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시성 소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놉 이펙트하고 베블렌 효과를 기억한 상태에서 산자부가 한 저 뻘짓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자부 차관이 시가총액이 현대차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루이비통 그룹의 역사가 뭐 생활용품 여행 가방 제작과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한국판 루이비통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스놉 이펙트, 속물 효과 이걸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만의 제품을 입고 싶은 소비자들이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왜 사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사죠. 예. 속물들이 루이비통을 사 입는 이유는요. 그게 루이비통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만 입을 수 있는 브랜드. 예. 그게 루이비통이고 샤넬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2,300억은 들여서 한국의 명품 브랜드라고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살롱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의 어떤 그 속물들이 박근혜 살롱을 입고 자기만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걸 사겠냐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박근혜 살롱 만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안 살걸요. 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브랜드가 속물 분석을 만족 못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베블렌 효과로도 따져보겠습니다. 고가의 명품은 계급을 구분짓는 과시 효과를 만족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레저 클래스 유한계급이 자신하고 노동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박근혜 살롱이라는 브랜드 옷을 입겠습니까? 예. 명품을 입을 때 그 명품이 자기가 노동자 계급과 구분이 되는 이유는 그 명품의 브랜드가 가치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시 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명품 브랜드라는 거는요. 국가가 나서서 기술을 개발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쌍방울이 갑자기 팬티 한 장에 디자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100만 원에 판다고 쌍방울 팬티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BYC가 정부 지원이 없어서 명품 내복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명품이라는 건 결국은 그 브랜드 가치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유한계급과 속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공무원들은 저걸 그냥 돈 2,300원 투자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걸 국가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긴 브리핑을 요약하자면 지금 산자부가 하고 있는 2,300억들의 한국판 루이비통 만들기 헛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이상하다고 공무원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또라이가 되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머리에 떠올랐다고 국가 정책을 이렇게 막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저 황당한 정부 정책에 국민 세금 2,300억을 쓴다니까요. 이건 좀 곤란하죠. 제발 부탁인데 이 정부는요. 임기 말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으로 허튼 짓 좀 하지 말고요.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득 담아서 첫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보고는 아닐까요?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보고를 해야 하니까,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뉴스 고르면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명품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품 우리만 백몇 벌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이제 이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요거는 청취자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완배 기자님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정책을 보고하고 발표하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취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의견일 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산업자원부의 보고도 하여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똥 같은 그런 보고다,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완배 기자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누진제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 여름에 누진제 때문에 이거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더 못 트는 분들, 에어컨 사놓고 말이죠. 이용을 못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자, 이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사실상 거부했어요. 네, 어제 바로 그렇게 거부하는 목소리를 밝혔고요. 저도 이제 이 과거에 제가 한번 에너지 빈곤축 말씀드리면서 그 곽상원 변호사, 그 노무현 대통령 사위 분께서 하시는 소송을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불금쇼 애청자여서 또 어제 오전이죠. 그 김용민 PD님께서 불금쇼의 멘트를 소개해 주셨던데, 지금 곽상원 변호사가 그 불금쇼에 출연한 저는 그 방송분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또 여러 여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듯이 가족용에만 적용되는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뉴스도 나왔지만 저 역시 당연히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11.7%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1.7배더군요. 11.7배입니다. 네, 그런데 곽상현 변호사 방송을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11.7배고요. 실제로 요금을 매기면 몇십 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누진제인 거죠.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뉴스는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일단 소소한 팩트들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야당도 이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어제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이 그 전기사업법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요. 누진 배율도 11.7배에서 2배로 굉장히 낮춰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이미 그 6단계를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김성식 정책위원장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진 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국민도 공정한 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또 이 두 번째 뉴스 브리핑의 주인공도 산자부입니다. 어제 산자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산자부가 누진제 개편 어렵다. 이렇게 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이겁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 요걸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력 대란 우려가 있다.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왜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참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무슨 황당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같은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제가 우선 일단 이걸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많이 걷어야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누진제를 폐지를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싼 요금으로 전기를 이용하게 된다. 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항상 적당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진제를 폐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누진 요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한전이 전기 기본 요금을 올리게 된다라는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 기본 요금을 올리면 한 달에 100kW도 안 쓰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논리를 보고 제가 진짜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리로 약을 팔고 있는 건지. 근데 일단 저쪽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리가 왜 엉망이냐면요. 일단 전제가 한전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지금 실적하고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기도 안 막힙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전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무려 11조 원이에요. 올해에도 상반기에 6조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도 사상 최대 이익입니다. 한전 주가가요. 2011년에 1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 만에 주가가 6만 원을 뚫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전이 장사를 너무 잘한 겁니다. 공기업이요. 공기업이 이렇게 장사를 잘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민들 등골을 시원하게 빨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자부 논리는 뭐냐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한전 수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기 기본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기본 요금을 올리면 산자부 말이 맞겠죠. 부자 감세가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아니 공기업이 1년에 11조 원씩 돈을 버는데 왜 요금을 올릴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반론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거둔 걸 일단 봐준다고 해도 이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논리는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많이 걷어야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싼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누가 진짜 많이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자부하고 한전한테요. 이게 제가 하는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구의 발표가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8일 발표한 핵심 전력 경향이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한국은 전체 전력 소비에서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3.3%, 이게 2014년 기준입니다. 반면 가정 부분의 비중은 12.9%에 그쳤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다. OECD 평균은요. 산업용 소비 비중이 32%고 가정용이 31.3%로 비슷합니다. 거의. 특히 그 산업용 비중은 1974년 48.8%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2%까지 줄어든 거예요. 산업용이 계속 줄어들고 가정용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러면 산자부 논리대로 하면 해답이 간단한 거죠. 전기를 많이 쓰는 쪽에 요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그러면 한국 전기의 절반 이상을 싼 요금에 펑펑 써서 수백조 원 현금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걔들한테 요금을 더 걷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 IEA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전력 소비와 관련해서 국가 이름이 언급되는 건 OECD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올해 4월에요, 우리의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한 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한전이요,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게 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12배에 가까운 누진제로 요금 폭탄을 매기는 근본적인 발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얘들은요, 근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한국의 보수라는 쪽은, 자본이라는 쪽은 사람은, 민중은, 노동자는 집에 있지 말아라, 이런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예. 개돼지들이 왜 집에서 쉬어? 무조건 회사하고 공장에 나와서 살아, 이런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노동자들이, 민중이 집에서 취하는 여가, 가사노동, 휴식, 가정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 이런 거의 가치를 개떡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저 따위로 매겨놓는 발상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알고 지내는 경제학 박사 후배인데 한 분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일요일날 전화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아니에요, 형, 저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일요일인데 왜 출근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 집에서 에어컨을 못 틀어가지고요. 너무 더워서 출근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예.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걸 자본이, 정부가, 보수계층이 원하는 겁니다. 집에 있기 덥지? 나와서 일해, 이거죠. 이러니까 이놈들은요, 집에서 사람이 평안하게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민중들이 직장에 나와서 노예처럼 일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이 뿌리 깊은 철학 자체를 정말로 제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간절히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가정이 직장만큼 소중하고 가정이 직장만큼 안락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노동하지 않는 가정,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가 집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지옥 같은데, 집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데, 한 인간의 삶의 뿌리인 가정의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데 어떻게 이 사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의 환경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기업이 잘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고 재벌들이 떼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는 제발 가정이 행복한 사회, 내 집이 안락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OECD 국가 중에 더워서 주말에 출근하는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전기요금 문제는 아마 날씨가 선선해지면 또 가라앉습니다. 매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디 이번만큼은요, 야당이 잘 싸워주고요. 예. 여론도 완전히 야당의 편이고 명분도 야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꼭 이뤄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따지면은 아니 더울 때 왜 집에 있습니까? 북극으로 여행 가지. 그렇죠. 예.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옛날 사람이라서 그냥 해본 농담이고. 뭐 그와 유사한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은 뭐 제가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강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돈으로 뭐 전기요금을 내봤어야지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공화국 논평. 단 한 번도 전기요금을 안 내서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전기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 난방비 연체, 수도요금 연체, 건강보험료 연체 등등 연체동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전기를 절약해서 쓰자고 하는데, 말이 너무 많은 나부랭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공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온전치 못하는데,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전 전기요금에 시비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격한 분노의 표시다. 에어컨을 많이 틀면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도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에어컨을 많이 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피후가스, 생선가스, 돈가스를 싫어하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에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더워 죽겠다면 옷을 하나 더 벗던지, 아니면 이 나라를 떠나서 매국노 국회의원들처럼 중국의 품에 안기던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이참에 점수 좀 따겠다면서 누진제를 없애라고 지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마저 집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되는 부자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만 누진제를 적용해서야 되겠느냐 하는데, 기업도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함으로써 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날 때 너희 반대하는 놈들은 직업 없이 뭐 먹고 살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하하라라고 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전기세 내리라는 국민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큰 절을 올리고 다시는 박동지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박동지가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까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냉기가 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전체를 서늘하게 만드시는 박동지의 위협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어제 소나기 예보가 없었던 서울에도 강한 소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란 기대는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란 기대만큼 거의 무망해 보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와 대구 3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3도에서 4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며 마무리합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펴면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한국인들은 전부 박근혜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통치자와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말을 할 경우 반역자 취급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 스탈린의 소련, 김일성의 북한 등이죠. 박근혜의 대한민국도 그러는 게 정상인가요? 황당이라는 말은 이런 주장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